자, 안녕하세요. 저희 객관식 세법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간단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24, 25 자, 객관식 세법이고요. 저는 이제 세법 담당하고 있는 이은엽 세무사예요. 자, 먼저 대상자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본 강의 완강하신 분들이랑 심화 강의까지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이제 혹시 이제 안 돼서 다시 들으시는 NC생. 자, 교재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처음으로 다 이제 제대로 출간이 돼서, 자, 이론서이자 요약서. 그래서 세법 마스터 세마로 이제 됐고요. 좀 살짝 아쉬운데, 그죠? 빨리 적응해야죠. 듣다 보니 나쁘지 않아, 그죠? 세마. 자, 그다음에 객세 객관세법. 그래서 올해 문제집은 좀 많이 문제를 추가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책 구성 설명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객관식 책을 맞이하면 좋냐면, 일단은 과거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1차 시험 통과 자체가 꽤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전에는 1차 시험을 좀 빠르게 통과하고 좀 2차를 빨리 집중하자, 저희 컨셉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에서 좀 어려운 것들, 그해 이제 변별력이 있어서 100점 방지용으로 내는 것들은 좀 많이 뺐었어요. 왜냐면 1차가 쉬웠으니까 이런 것까지 꼭 대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차를 대충 통과하고 좀 2차를 빡시게 빨리 준비하자, 요런 컨셉이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1차가 일단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기출문제를 다 그냥 넣었어요. 그냥 일단 다 때려박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하고, 좀 이제 좀 이런 주제가 싫은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빠짐없이 넣자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풀면서 어쨌든 외우기도 해야 되고 지문도 분석하고 빠르게 이거를 5번 이상을 보려면은 해설이 따로 있으면 불편해요, 제 경험상. 이거는 그래서 해설을 바로 밑에 달아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별 표시는 저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지만, 문장 중에서 까다로워 보이는 거, 이 지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을 체크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난이도가 있어요. 상, 중, 하 이렇게 난이도 짜면서 조금 이 문제 왜 틀렸지 하면 상이야, 대부분 좀 어려운 것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기출 표시가 없는 문제들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왔지만 최근에 개정되거나 나올 법한 유형들, 그런 거를 꼭 넣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기출 웬만하면 난이도랑 연도별로 이제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요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 게 앞으로 나올 예상 주제고요. 이 예상 주제는 제가 일부러 무조건 웬만하면 99% 옳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옳은 것으로 해야지만 마치 4문제 푸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4질문이나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작 문제는 거의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주제를 보시면은, 여기 기출 표시 없는 건 시험에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출,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장에 대해서 기출 이렇게 기출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여기는 또 제작 문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객관식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옳은 지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잘 기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챕터가 끝났을 때, 챕터가 아니라 아예 이제 부가세가 끝났을 때 부가세 퀴즈가 있어요, 여기 책에. 일단 책에 한 20문제 25문제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라고 모의고사도 책에다 실어놨고요, 새로운 문제들 앞에 없는 것들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퀴즈를 나눠드려요, 이가시 때부터는. 그래서 거의 합격생의 거의 80% 이상은 퀴즈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 이런 합격 후가 진짜 많거든요. 퀴즈에 틀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 때야. 많이 틀려봐야지만 다음 시험에 안 틀리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동영상 특히 보시는 분들은, 우리 실강생은 저희가 통제하면서 퀴즈를 보기 때문에 뭐 억지로 보겠지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걸 따로 출력한다든지 자료를 받아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퀴즈는 필수예요, 이거 선택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책 설명 좀 들어갔고요. 이론서 요약서는 뭐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책 설명 들어갔고, 자, 교재 설명 있고. 자, 객관식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요약서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만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론 강의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 수업이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1차에서는 굉장히 필수 코스인 뭐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기본반 때는 문제를 프린트물로 소수의 문제를 풀었지만, 이제 객관식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 거예요, 전수로 이제 다 풀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많이 늘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실전 훈련에 대한 퀴즈,
그래서 올해 또 새로 퀴즈를 또 새로 만들어요. 매년 웬만하면 그냥 뭐 100% 만든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작년에 만든 것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거는 그대로 주고, 또 작년에 이제 적중한 거는 빼고 오히려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나날이 적중률이 높아지는. 창피하네 이게 또 야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죠. 주로 자 취지 설명, 그리고 법령 진행, 그리고 문제풀이.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시험 일정 좀 이제 회계사분들은 뚫리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죠? 2월 23일. 그래서 80 며칠 남았죠, 우리? 80 며칠 남았어요? 82일. 파리 다비치 스타일로. 자 빨리 공부하셔야 돼 지금. 죄송해요. 자 개들이 뵙고요, 신나서. 자 세무사 1차 시험도 좀 쫄려해, 그죠? 근데 5월로 했다가 뭔가 마음이 4월로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좀 마음가짐이 좀 더 빡세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최근에 굉장히 시험 어려워진 거 모두가 알고 있죠, 그죠? 회계사 세무사 둘 다 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당연히 응시 인원 증가 때문에 너무 시험이 지엽적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뭐 그거를 막 너무 이제 내가 그냥 준비를 할 거면은 그냥 시험 트렌드에 맡겨서 그냥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냥 불팔불면 가질 바에는 시험 공부를 그냥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 우리 회계사 시험도 세법이 지금 평균이 가장 낮아요. 24년도 보시면 42점. 원래 보통 낮는데 보통은 경제학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제일 평균이 낮은 게. 회계사는 아무래도 경제학 세법이 일단은 어려워한다. 그리고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게 경영학. 근데 경영학도 최근에는 좀 재무관리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옛날보다는 평균이 무조건 내려갈 것으로 판단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인호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허해하고 맨날 좀 죄송해하고 약간 막 그냥 나는 뭐 쩔이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는 한 4번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그죠? 뭐 인사관리만 막 남고 막 다 빠졌다면서요. 충격적으로, 그죠? 막 호송공장 이런 거 배우지 않나? 그죠? 죄송해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회계학이 의외로 요때는 뭐 낮았지만 의외로 이제 회계학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게 문제수도 많고 뭐 균등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세법은 좀 50점인 적이 딱 한 번이에요. 뭐 이때가 쉬웠던 거 같고 다 40점 중반이야 보통 보면. 40점 중반. 전 작년에 좀 더 어려웠어. 42니까 이게. 경제학도 보통 다 40점대야 보통. 웬만하면 다 40대여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게 어렵구나 하고, 자 상법이랑 비교해보면은 50 중반대죠 거의 이제. 그래서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거 있고, 자 세무사는 특히 너무 티가 나게 여기는 왜냐면 또 절대평가다 보니까 회계사는 1차에 뭐 이제 3,000명 이런 3,200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면, 자 세무사 시험은 그냥 60점 넘으면은 인원수 제한 없이 합격. 그래서 조금만 쉽게 내도 이게 만약에 19,000명에서 과거 데이터로 한 33%, 뭐 30%, 37%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2만 명, 한 5,000명 될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그죠? 이게 이제 작년에 합격한 애들도 유예로 넘어오니까, 그럼 2차생이 막 9,000명, 8,000명 이렇게 돼버리면요, 일단은 학교 섭외도 안 될 거야. 그 정도 되면요. 학교 섭외 쉽지 않으면서, 두 번째, 그 채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채점이 또 개판될 수 있어. 이거. 9,000명 이게 또 빠르게 채점하다 보면은, 인간이 시점하는 거니까 채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게. 그러면은 막 난리 사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조건 일단 1차가 어렵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 쉬우면은 그냥 그게 다행인 거죠. 그냥 차라리. 쉬우면 다행이지만 나는 이제 뭐 또 뭐 2번 어려웠으니까 25년도 쉽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기에는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애초에 마음가짐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10% 중반대로 출제할 것이다. 24, 23 난이도 정도로 출제할 것이다. 이거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게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1차는 우리 세무사분들 회계학 과락률, 저 회계학 과락률이 데이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67%가. 자 우리 19,000명에서 약 70%, 40점을 못 넘은 거잖아, 그죠? 이런 데이터를 주목해야 돼.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구나. 왜 사람들은 70% 과락이 났을까? 이런 거를 주목하면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객관식 때부터는. 그럼 보통 시간이 없고, 이게 나중에 시험장 나오면은 뒤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아예 보지도 못했어. 앞에 어려운 것들만 내가 건드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초시생의 거의 절반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 파악 능력도 키워야 돼, 1차는. 아 이거를 시간 안에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런 거를 파악하면서 풀어나가야 돼가지고, 객관식 때부터 잘 생각해주세요. 물론 윤호쌤한테 잘 배우시겠지만, 자, 세법은 이때는 이제 계산 문제 개어렵고요, 말 문제도 막 개지엽적인 거 있죠, 막 느낌이 아예 막 다 어렸어. 그래가지고 과락률 72%. 웬만하면은 세법은 좀 어렵게 냈을 때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인데 요때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보니까. 이게
그래서 세법도 만만치가 않다, 당연히. 그래서 세법은 세무사분들은 기타 세법을 진짜 안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타 세법이 좀 늦게 하잖아요. 근데 늦게 한다 그래서 안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늦게 하지만 빡 해야 돼. 법소부 에너지만큼 팍 쏟으면은 그거는 진짜 12개 중에 10개 이상 맞거든요. 근데 늦게 하고 조금 내용도 어느 정도 쉬우니까 방심하면서 그 다음 안 해. 딱 수업 열심히 듣고 한 번 복습하고 안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반타작밖에 안 돼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 1대 40점 넘으려면 그 국기국징 조처 요거를 많이 맞추는 순간 40점은 무조건 넘게 돼. 왜냐면 16개가 40점인데 거기서 만약에 10개를 맞았다고 해보세요. 우리 다 밀어도 6개 맞을 수도 있어요. 법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다 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부가세에서 4개 맞추고 법수부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거 들어가면은 16개는 넘는단 말이야, 이게 느낌이. 일단 최우선 목표가. 그래서 우리 기타세법 좀 미리 하고 싶은 분들은 작년 강의 들어놔도 돼요. 올해 또 찍는데 얘는 개정이 많이 안 되는 세목이에요. 애초에 개정이 덜 돼, 최대한 덜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주말에 시간 남거나 여유될 때 듣고 올해 한번 더 듣고 그리고 혼자 또 회독 돌리면은 확실히 기타세법 왜 하라는지 알겠다. 이게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가성비가 확실히 진짜예요. 이거 의외로 제가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막 후회하는 친구 많더라고. 나와보니까 기타세법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내가 대충 했다, 이런 친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분들 꼭 세법, 기타세법 잘 하시고. 자, 이제 객관식을 통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자, 이론 요약 강의를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 그 재시생도 사실 이 방대한 세법량을 진도 빼는 게 쉽지가 않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기는 게, 뭐가 공부하다가 뭐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파괴돼. 이해될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못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세법은. 근데 수업 시간에 일단 때려박으면은 진도를 빼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이해된 게 많아져, 훨씬 더. 그리고 기본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도 이게 100%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항상 모든 강의를 2-3번, 4번 막 들으면은 안 들릴 때가 들리고, 잘못된 내가 혼자 착각 속에 잘못된 개념이 바로잡는 과정이 하루에 2-3개 이상만 있어도 성공적인 거야. 그죠? 왜냐면 그건 절대 안 틀리거든, 이제.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들도 이론 강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초시생은 빨리 다시 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된다는 거고, 회독 증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본인이 몰랐던 어떤 포인트를 알게 된다, 이게 이론 강의가.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해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있죠. 그게 똑같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최소. 그건 수험생의 덕목이지, 그죠? 시험에 나온 거를 또 틀린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지문은 일단 강제 암기를 해서 2번 다시 틀리면 안 되고요. 요즘 난이도로는 이 빈출되는 이 지문이 적어요. 딱 처음 보는 오답 포인트가 많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함정 객관식 문제에서는 함정 파악을 통해서 계산 문제도 틀리는 이제 훈련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응용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이제 말 문제도 이제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 논리적으로 이 문장이 옳지 않았을 때는 옳은 것은이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요즘 시험은 그래도 안전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기준으로는 세법이 60점 넘으면은 거의 최상위층이었어. 원래는 막 7, 80점도 있었어요, 1차는. 근데 작년에는 한 60, 70 넘은 사람도 거의 3차생이야. 그러니까 1차생 중에서는 60 후반, 70 뭐 이 정도가 거의 최상위권이었다는 거. 그리고 시험 꼭 보시고, 시험 꼭 보면서, 자, 이것도 오답노트. 여기서도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도 우리 세법은 오답노트 작성하는 게 괜찮아요. 말 문제 말고 계산 문제. 말 문제는 그냥 이제 눈으로 봐도 되지만, 계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좀 점검하시는 게 다음 풀 때 안 틀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어, 이게. 똑같은 거를 또 안 틀리는. 그리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회독을 돌리신 다음에는, 실력이 갖춘 다음에는 이제는 천천히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좀 타이머를 재면서 풀어야 돼, 우리 시험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걸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강의다라는 거고. 자, 제 개인적인 이제 팁은요, 기출문제 암기식으로 그냥 문제집만 외우고 들어가자, 무조건 꽈락 나요, 진짜. 이거는 그냥 무조건 꽈락이야. 이거 꽈락률이 60%인 건 일단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나도 모르게 문제집을 외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깨우쳐야 돼. 그게 어느 순간 사실 스스로 깨우쳐지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본인이 이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일단은 뭐 이제 책도 많이 봐야 돼요. 문제지만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돼. 첫 번째가 저걸 깨는 방법은 첫 번째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새롭게 느껴져야 돼. 사실은 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안 보였던 거 그냥 암기했던 게 뭔가 이런 과정이구나도 보이면서 다음에 나올 포인트를 예측하는 게 최고 좋은 공부야.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물론 그걸 최대한 제가 예측을 해서 퀴즈도 나눠주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 무한 포인트가 있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온 포인트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는 요런 학습 능력이 기출문제가 외우지 않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냥 계산 문제도 여러 번 풀어서 이거 3번이지 이거 100만원이잖아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그 의미가 없는 거야. 100만원이 왜 나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함정이 뭐였지? 시험에 안 나온 함정은 뭐지? 뭐 이런 게 공부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결국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조금이라도 깨우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세법 왜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선생님 세법 도수가 계속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은요. 해독이 부족하거나 공회전 해독을 한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깨우쳐야 돼. 그죠? 너무 해독이 없거나 아니면 해독을 계속 똑같은 것만 본 거야. 아는 것만 계속 봐. 이런 분들 진짜 많아. 그래놓고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걸 내기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도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요즘 트렌드에서 바뀐 건데 작년에도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막 비거주자 거의 안 해. 애들이 안 해. 막 양도소득에서 뒷주제 막 이런 거. 예를 들어 막 국외전 출세 아니면은 또 법인세에서도 비영리 법인 막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청 쉽게 내. 알아 이 친구들도. 어쨌든 다 어려우면 이게 무슨 꽈랑률이 90% 나오면 오히려 역풍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안 나오는 주제를 쉽게 내고요. 막 의제배당이나 금융소득이나 막 사람들 잘하는 그런 파트는요 어렵게 내요. 이게 재무도 그렇고 세법도 요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만 해서 40 넘기자 이러기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그냥 뒤에까지 마스터하기보다는 주제를 넓게 가져가면서 잘 안 나오는 주제도 그냥 좀 보자. 이게 마스터하기보다는 이게 나왔을 때 그래도 쉽게 나온다는 어떤 믿음으로 보면은 거기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어요. 보니까 최근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버리는 걸 없게 하자. 사실 이걸 다 가져가는 건 무리일 수 있으니까 본인 능력상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요즘 세법에서는 유리한 어떤 전략이다. 이것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남은 일정. 자, 우리 1월까지 객관식 진행한 다음에요. 자, 객관식은 이론 반, 문제 반 이런 느낌이고. 자, 그리고 회계사분들이 2월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주말 GS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그래서 시험 이제 보시고, 그리고 특강은 이제 기타세법과 개정세법. 개정세법은 이제 개정이 이제 통과되는 시점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매년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되자마자 공표하면서 하는 거고,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세법, 개정세법.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시험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객관식 끝나고 최종 정리만이 있어요. 최종 정리만은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말문제 특강이에요. 이제 시험 직전에는 계산 문제를 다루는 게 큰 효율이 있진 않아. 기존까지 이제 잘하는 분들은 스스로 하는 거고 제낀 사람은 제껴야 돼. 이제부터 여기서 갑자기 대소춘당을 파볼까? 망한 거죠. 전략이. 그죠? 여기서 갑자기 합병 분할 특례를 조져보자. 2차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초고수거나 다양성 못 잡은 애들일 거야. 그죠? 초고수거나 이미 1차 마스터에서 2차 준비하자고. 대부분은 아니야. 이때는 이제 쫄리니까 확실히 단기에 맞출 수 있는 말문제, 국기국징 부소법의 말문제 잘 놔두고 있죠. 그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 지문들, 우리 시험에서 못 봤던 이 책에도 없는 지문들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OX 같은 것도 정리해주고 퀴즈도 또 보고 이론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무사분들도 이때부터 이제 주말 GS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들어간다. 이게 남은 이제 컬이니까 이 객관식 강의 끝난 다음부터는 수업이 많이 없어요. 수업이 많이 없어요. 회계사분들은 거의 들어가야 돼. 그냥 이제 들어가야 돼. 수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이고, 세무사분들은 수업이 거의 없어요. 최종 정리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요. 꼭 필수는 아니야. 내가 봐도 주말 GS는 주말에 토요일에 한번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 학습을 진짜 많이 하면서 저때 회독을 진짜 많이 돌리는 거예요. 저때가 이제 시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일단 그냥 열심히 듣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시간 갖춘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 응원 메시지는요. 퀴즈 진짜 또 강조하는 게 영혼 갈아서 만들 예정. 자, 일단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욕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감사하다고 해요. 그죠? 시험 볼 땐 욕해. 뭐야 이거 진짜 변태새끼 아니야 진짜? 왜냐면 그 보기가 다 걸려있어.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틀렸다는 거지. 그죠? 그럼 보기를 내가 신경 쓴 거잖아. 근데 나도 그거 스트레스야. 솔직히 50번 고민하면서 보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면서도 만들고 있어. 나도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영화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변태야, 변태. 아무튼 뻥이고, 그렇게 틀려야지 여러분들 기억 남아서 다음에 안 틀리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좋은 성적 가능한 기간이에요. 이게 뭐 일주일 나눠서 저도 이런 얘기 못하는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쌓여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조할 필요는 없다. 크게. 그리고 요거는 주의해야 돼. 지금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합격생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맨날 인터뷰했을 때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후회하는 행동은 뭐였을 때 후회하는 행동의 다 첫 번째는 휴대폰 많이 본 거. 휴대폰. 이게 또 이래버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수업 들을 때 휴대폰 안 보잖아요. 적어도. 근데 인강새를 더 주의해야 돼. 그죠? 인강새들은 수업 하나 들었어. 자, 쉬는 시간에 이제 수업 하나 들었으니까 휴대폰 보자. 휴대폰은 50분 봐요. 이게 또. 그러니까 4시간 우리 시간 끊는 거를 4시간 안에 못 보고요. 6시간 동안 보는 이유는 중간에 쉬는 텀을 너무 길었기 때문이야. 근데 실강생분들도 위기가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휴대폰 시작하자. 그래서 자기 전까지 계속 보잖아요. 그죠? 느낌이 잠이 안 와. 너무 재밌거든 이게. 수험생 때는 이상하게 더 재밌어. PA게임 3 막 미치거든. 홍진호 지금 장도민 나오면서. 죄송해요. 나만 재밌구나 그거는. 나는 솔로 이런 거 미치거든. 그죠? 사랑은 다시 시작한다까지 있더만 이게. 그죠?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게 재밌나봐요. 아무튼 막 그런 거 당분간만 좀 참아도 인생 변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공부를 올인하는 것이 미래 인생이 바뀌는 거고 휴대폰 보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자꾸 좀 단호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몇 개 휴대폰 안 본다고 아예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자격증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만 남은 기간 동안 안 해도 내가 보면 좋은 성적이 진짜 평균이 10점 오를 수 있어. 이거야 거의 공부에 지금 이거는. 그죠? 휴대폰 아예 부시세요. 일단 부실까? 아무튼 이게 이제 마지막 응원이에요. 자, 화이팅이고요. 자, 됐네요. 자, 원래 수업을 조금 살짝 그래도 좀 볼게요. 아직 시간이 아까 약속한 시간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냥 서론만 좀 볼게요. 자, 우리 부가세부터 진행을 할 텐데, 맞아, 수업 순서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원래 작년에는 소부법으로 나갔었어요. 소부법. 근데 우리 이제 회계사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쉬운 거부터 일단 마스터하자.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하는 거고, 또 부가세 책을 잘 썼어요. 객관식 문제집에 부가세 문제들이 유난히 좋아. 그래서 좀 책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부서버. 그래서 일단 부가세를 빨리 마스터하는 게 좋아. 부가세도 이제 8개인데 얘네 이제 금방 끝나. 아마 우리 또 객관식이 6시간씩이니까 거의 한 2주면 끝날 거야. 이거는 진짜 부가세 한 2주면 털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가세가 확실히 좀 쉽구나 이게 드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 털려고 하는 거고, 이때부터 조금 이제 좀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죠? 하기 싫은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지나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부가세가 총 9장에 있는데요 8문제니까 이제 총칙 빼고 거의 한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과세표준, 납부세, 겸용사업자, 간이가세는 주로 계산 문제로 뜨고요. 과세표준은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겸용사업자도 2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출제 경향 보시면은, 근데 이 과세표준 사실 풀려면 2장, 3장,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로 출제돼서 사실상 여기가 종합 문제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거의 말문제로 출제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 뭐가 나왔다. 그죠? 근데 요즘은 세무사 시험은 모두 고르시오 이게 많아. 조금 난이도 올라갔어. 그래도 맞춰야 돼. 그래도 맞춰야 돼요. 세금계산서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나오면. 그나마 틀리는 게 이제 과표계산 빡센 거랑 겸용사업자 계산 빡센 거, 요런 거 한두 개 틀리는 거고, 목표는 8개 중에서 6개 이상 맞추는 거야. 이게 무조건 뭐가 됐든 어렵게 나오던 부가세는 6개 이상 맞출 수가 실제 있어요. 공부를 하면은. 또 그 작업을 해놓으면 2차가 수월해져. 그게 어느 정도 2차 준비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동기부여로서 하셨으면 좋겠고, 간이가세도 맨 뒤라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들 그냥 다 균등하게 잘 나와가지고 어느 특정 법인세 같은 경우에만 조금 그래도 너무 힘든 분들은 그 나중에 하세요 이런 게 좀 있잖아. 부가세는 그게 없어요. 다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총칙 살짝 봐볼게요. 우리 책 없는 분들도 그냥 이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봐볼게요. 자, 그래도 간단한 서론만. 자, 우리 부가세 오랜만에 그래도 하죠.
자, 여기 다 사업자고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인데 여기가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유통하면서 판매하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소매상, 도매상, 여기는 이제 제조업자,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 부가세는 이 소비자의 소비액의 10%를 거두려고 한 세목인데, 자, 소비자들이 세무서에 일일이 세금 내기는 곤란하죠. 너무 개체수가 많고 세금 어떤 지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야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세무서 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업자한테 가격에 포함해서 부가세 준 다음에 이 사업자가 내는 것이 훨씬 더 징수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제 만든 개념이 간접세예요. 일단 첫 번째 부가세 특징 간접세.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부가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분리된 간접세로서 사업자의 정의 살짝 이제 나와 있고, 개체수가 많은 소비자들보다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야. 세금은 소비자의 돈에서 내지만 요즘 굉장히 좀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소비를 많이 좀 안 하고 있죠, 그죠? 실제 저희 거래처도 폐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쉽지 않아, 약간, 그죠? 뭐 어떻게 이런 위기가 타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막 세무사의 타격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괜히 주변 세무사님 들어보면은 좀 씁쓸하고. 자, 그래서 따라서 부가세 대 납세 의무자인 사입자에게 거래징수를 둬서 실질적 조세 부담자인 재화용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근데 또 이 C사업자한테만 세금 징수를 부여하기에는 요즘에야 다 좀 프랜차이즈와 뭐 대기업의 어떤 그 편의점, 마트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또 영세한 또 개인사업자들이야. 그죠? 그래도 카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잖아. 그런 거 생각해본다면 이분들한테 부가세, 여기가 주로 큰 대기업들일 텐데 이 C사업자, 주로 간이가세자 이런 분들한테 부가세를 걷게 하기에는 또 이분들도 세금을 잘 모르고 안 걷고 안 내고 그랬을 때 세무조사 뭐 이런 거를 개인사업자 어떻게 일일이 다녀. 공무원 인력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야. 그럴 바에는 여기는 오히려 간이가세로, 너무 영세하면 간이가세로 둬버려서 부가세를 조금 잃더라도 그게 난 것 같고, 간이가세자가 아니면은 이 모든 단계, 여기 부가가치, 여기 부가가치, 여기 부가가치 10%에 모두 과세함으로써 부가세 일실도 받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들의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에 매출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캐릭이야. 이제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이제 파악하는 또 측면에서도 사업자 간의 거래도 다 10% 끊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단계 거래세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사업자 한 번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모든 거래에서 과세를 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이게 개별 소비세는 반출할 때 한 번만 과세하기 때문에 단단계세인데요. 여기는 다단계 거래세가 돼요. 다단계 거래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근데 이 부가세를 계산할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도 계산해요. 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를 직접 찾는 거야. 우리 부가가치라는 게 얘가 예를 들어 100원에 팔았으면은 부가가치가 100원인 거야. 무에서 지금 100원이 됐으니까 가치가 더해진 게 100원인 거잖아. 근데 100원은 보통 어떻게 더해지냐면 월세 주고, 임대료, 지대,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지금 임금 주고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가격이 측정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뭐 원재료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어떤 요인들을 직접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자. 직접 이 요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총 가치가 창출된 완성품의 가격에서 그 전에 있는 매입액을 빼면은 그게 부가가치다. 이렇게 찾는 게 일단 간접법인데, 그 방법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여기를 가볼까? B.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판 B를 예를 들면요, 자, 이거를 200원에서 100원 빼서 10%로 곱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200원에 10% 매출세액 찾은 다음에 전 단계의 세액을 빼는 거죠. 이게 전 단계 매입세액을 빼는 거야. 매입세액 10 이렇게 빼서 B의 부가가치세 10원을 찾는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자, 이 근거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함으로써
A, B 거래를 국가가 알게 하는데 이때 A가 세무서 끊어준 거에 대해서 B가 제출을 당연히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라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B가 여기서 이제 안 내면 자기는 10%를 못 돌려받아. 근데 여기서 B가 낸다는 거는 A의 매출이 파악되는 거죠. A한테 내가 100원을 줬다는 건 A가 100원의 매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세금세를 내므로써 A의 매출도 파악되니까 A가 여기서 세금세를 안 내면은 걸려버리는 거야. 너 이거 부가세 신고 안 하면서 매출 누락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어떤 정부 세수 징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이야.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각 사업자 단계의 매출액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을 일단 계산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빼서 계산하는 이 방식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 자, 이때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이제 공급가액은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잘 봐셔야 되는 게 이거는 B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A 부가가치 100원과 B의 부가가치 100원의 합계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계. 그래서 누적 부가가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0원의 10%에 20원만 또 걷어버리면은 얘가 100원의 10%를 냈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냈다는 가정하에 10원을 냈는데 여기 20원에 포함된 A 부가가치 10원이 또 과세되는 일명 중복과세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전단계 세액공제법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적의 부가가치 개념이니까 전 단계 세액을 빼줘야지만 A 사업자가 한번 낸 거에 대해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 단계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누적의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 공제를 안 빼주면은 중복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가 생긴다. 연결되는 스토리야 이게 참고로. 그리고 이러한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줬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정부에 합계표 제출하면서 공제가 되는데 이때 끊어준 사람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때는 매출처별 합계표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제출이 되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이나 숫자를 바꿨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는 세금 계산서 제도가 핵심인데 이 세금 계산서를 끊음으로써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정부에 노출시키는 거래가 돼요. 심지어 요즘은 종이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자로 끊다 보니까 전산으로 이제 국가에 보고되면서 국가가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의 매출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국가는 일일 매출 포착이 목표야. 하루에 이제 사업자들이 거래한 내역을 바로바로 알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소득세, 법인세의 매출 누락도 방지하는 측면이 돼요. 세원 포착이라는 게.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거래들이 자연스럽게 크로스 체킹되는 상호 검증 기능도 갖게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거죠. 부가세. 근데 이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무역과 수출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물건 수출한 건 어떻게 과세할 건데? 왜냐 부가세가 우리나라는 10%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아직도 10%가 아닌 뭐 18%도 있고 5%인 나라도 있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야 부가세가. 그랬을 때 특정 국가에서 과세를 하도록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이게 생산한 나라에서 짜냐 소비한 나라에서 짜냐 둘 중에 하나인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소비세 논리에서 일단 부합하면서 또 이제 세율이 다른 국가에 있어서 낮은 어떤 생산지국의 세율이 낮았을 때 그걸 수입하는 국가는 그 낮은 세율에서 부과된 물건이 싸게 팔리는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물건은 왜 싸지? 그냥 이거 사자. 알고 보니 부가세가 낮은 나라에서 수입된 물건인 거야. 그러면은 또 한국에서 만든 물건의 사업들이 망해버릴 수가 있죠. 그죠? 내수시장이 붕괴가 될 여지도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사실은 보통은 유통을 또 거치면서 판매가 요즘에 되는데 이게 생산지국에서 과세되는데 유통할 때 우리나라가 다단계 거래세니까 그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취지에서 소비지국에서 한 번만 과세하자. 생산지국은 부가세 없이 수출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과를 하자.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 물품은 영세율 적용하면서 부가세 없앨 거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마치 한국 물건과 동일하게 10% 과세함으로써 이제 소비주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가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제 여기 한 문제만 풀고 우리 시간 가질게요. 자, 요거는 여기 쉬어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책 없으시면 봐줄게요. 수업 진행 방식이 보통 한 챕터 나가고 객관식 한 요 파트를 푸는 건데 너무 문제가 많으면 중간에 한번 끊으면서 문제 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전 단기 세액공제법은 사실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한 적이 딱 회계사 09년도에 한 번이에요. 이거는 다 조문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 바탕의 내용이니까 요 문제를 그냥 봐주세요. 자, 1번 보시면은 부가세 과세 표준인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이 아니라 해당 거래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이요. 이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 단계 부가가치까지 모두 합산한 어떤 부가가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탈락이고, 자, 2번은 우리나라 부가세는 현행 부가가치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런 거 과세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전 단계 세액을 빼주는 거야. 그죠? 재화의 공급이 공급가액 10% 과세하는 그 방법에다가 전 단계 세액 빼주는 거죠. 이게 논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의 10% 곱하여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구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 빼는 방식이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어떤 개념이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 단계 세액은 매입세액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게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이유는 전 단계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해할 수 있는 또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한 문제만 출제됐으니까 한번 보고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